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2일 치러집니다. 예비선거 후보 명단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당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3월에 역대 최대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현금 지원으로 개인 소득이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생식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8,528명, 사망자는 87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3,897명, 사망자는 6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242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86명, 사망자는 13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10번째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미의 철동 같은 동맹과 우리 정부, 국민 그리고 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협력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견례적 성격을 가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과 함께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도 논의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모두 9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방문해 일자리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총 4조 달러에 달하는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인 어제 방문 연설 장소로 조지아를 택해 자신의 일자리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조지아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지만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어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2명을 모두 당선시켜 상원을 50대 59도로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 덜루스에서 가진 25분여 동안의 드라이브인 집회 연설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계획은 모두 합해 4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임이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낙관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며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아가 상원 결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조지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빚을 졌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면서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인프라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2일 치러집니다. 예비선거 후보 명단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당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 명단에 따르면 아트장 씨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한인이 됐습니다. 장 씨는 JP모건 체이스의 매니징 디렉터 출신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벤처 투자자로 뉴욕시가 직면한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총 5명의 한인이 뉴욕시 의원에 도전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리들렉, 칼리지 포인트와 와이스톤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는 2014년부터 퀸즈 보로청 예산국장을 역임한 리차드 이 후보,
플러싱 머레일 일대 20선거구에는 존 리우 전 뉴욕시의원 입법보좌관 존 최 후보, 오클랜드 가든과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린다히 후보가 출마합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등의 26선거구에서는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줄리 원 후보와 헌터 칼리지 조교수 헨리 김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외 뉴욕주 50선거구 민주당 판사 후보를 뽑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한인 2세 고대하 씨도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3월에 역대 최대폭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세 번째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 소득이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오는 2월의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1.0% 감소했지만 3월에는 4.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 막중한 부문입니다. 개인소득은 2월에 전달보다 7.0%가 줄었다가 3월에 무려 21.1%가 뛰었습니다. 2020년 12월 말 9천억 달러 규모의 5차 코로나 재난 구제금이 성사된 뒤 올 1월에는 1억 5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1인당 600달러의 구제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지급이 마무리된 2월에 소득이 줄었다가 3월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6차 재난 구제금이 실현되자 다시 급증한 겁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다시 1인당 1,400달러의 구제 수표를 보냈고 실직자들은 주급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추가로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2분기 4월에서 6월에 소비 지출이 가속화할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면 이를 바탕으로 분기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에 연율 6.4% 성장을 달성했고 올 통틀어 6에서 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올해에도 전체 50%를 넘겼습니다. 2위인 백인과 24%의 차이로 인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목고 인종 불균형 문제가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2020-2021학년도 특목고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총 23,528명이 응시한 특목고 입학시험에서 전체 합격자는 4,2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합격자 중 53.7%인 2,288명이 아시안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백인이 27.9%, 히스패닉 5.4%, 흑인 3.6% 순이었습니다. 특히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합격자 749명 중 65.8%인 493명이 아시안이었습니다. 152명 20.3%는 백인이었고 흑인 학생은 8명, 히스패닉 학생은 20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아시안 백인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특목고 인종 불균형 문제에 대해 입학시험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샤 포터시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SHSAT가 계속 치러진다면 학생들이 공정하게 대표될 수 없는 용납 불가능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SHSAT 응시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도 34.7%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22.8%, 흑인이 18.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만 응시자 중 백인 학생 비율은 18.4%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식품의약국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4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관리들에게 FDA 신청 작업을 위해 5월 중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4개월 동안 영국에서 진행된 백신 접종의 효과와 바이러스 전염, 안전 등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미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많아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간부들은 FDA 승인으로 자사 백신의 신뢰 상승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발생 논란에 휩싸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FDA의 승인을 받을 경우 세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만일 FDA 심사 중 새로운 의문점이 표면으로 드러나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76%로 FDA의 최소 기준 5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90%대를 기록한 화이자나 모더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백혈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발표하면서 시카고 교외 도시 플로스모어에서 75살 앨런 스펀이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걸리는 소위 돌파 감염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스펀이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지난달 중순 친구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기념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고 며칠 후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 스폰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2주 만인 지난달 29일 스폰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드물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이미 면역 체계가 손상된 이들에게는 효과가 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스폰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대학 의대 전염병 전문가 스티븐 슈란츠 박사는 어떤 백신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효능은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생식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등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잘못된 백신 정보와 거짓 신화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 중 백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우려는 부작용입니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의 백신은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기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부작용은 2개월 이내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아시시자 학장은 백신의 어떤 부작용도 거의 항상 첫 2주 안에 나타나고 첫 2개월 안에는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 중 하나는 또 백신이 생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데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백신교육센터의 폴 아필 소장은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아필 소장은 이 잘못된 통념은 백신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의도치 않게 태반 단백질에도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생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종합병원 안전성이 전국 4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68개 병원 중 40% 가까이가 A등급을 받으면서 14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환자권익보호단체 리프로그가 어제 발표한 종합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147개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인 A로 평가받은 곳은 16곳에 그쳤습니다. A등급 병원 비율이 10.7%로 전국 최하위권인 4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발표된 평가 순위인 45위보다도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가까워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러싱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 놀쇼어 대학병원은 평균 이하를 뜻하는 C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명 병원인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는 A등급을 받았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두 곳은 모두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엘머스 병원의 경우 D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전체 68개 병원 중 A등급 병원 비율이 38.2%에 달해 전국 14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잉그루드 병원,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페스케밸리 병원이 A등급을 받았고 홀리네임 병원과 해켄색 대학병원,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팰리세이즈 병원이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이 당초 8월까지였던 로봇 경찰견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경찰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조치인데 재도입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NYPD가 로봇 제작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맺은 로봇 경찰견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YPD 측은 당초 8월까지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경찰견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확산하면서 계약을 4월 22일자로 조기에 끝냈습니다. NYPD가 도입을 검토했던 로봇 경찰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모델인데 스팟은 5km 이상 달리고 계단을 오르며 본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팟은 지난해 8월 NYPD에 임대된 이후 6차례가량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맨하튼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에 로봇 경찰견이 투입된 이후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감이 확산됐습니다. 경찰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로봇까지 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결국 NYPD도 물러섰지만 향후 로봇 경찰견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존 밀러 NYPD 부국장은 정치적 계산과 가짜 정보, 선동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협회는 한국의 백신 부족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피터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모든 입양인에게 예외 없이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입양인에게만 적용돼 당시 이미 18세가 지난 최대 4만 9천 명가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이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어제 다음 달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무비자 입국자를 상대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신청이 의무는 아니고 신청 수수료 만원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KETA는 미국 무비자 여행 허가 이스타와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 개인정보나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회가 건물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김수원 이사장은 어제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건물 매각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원 이사장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건물 매각이 가능하며 개인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건물 매각 여부는 이번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